수능 특강 고전산문 09강 채봉감 별곡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작품 제목 보면서 인물 관계도 파악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채봉감 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인물과 인물 간의 애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갈래를 애정소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정소설.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채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주인공이에요. 여자 주인공. 결국 채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애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작품이 채봉감 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봉감 별곡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이 채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얘는 남자 주인공인 필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겁니다. 필성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 다른 남자랑 결혼해 라고 말해도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요. 이것을 부모의 명을 거역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거역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불효를 저지르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기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지 같은 말 지혜라고 하죠. 지혜를 발휘해서 필성과 헤어졌다가 필성과의 만남이 다시 성사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채봉이라고 하는 인물 유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적인 인물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수동적인 여인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남자 주인공 필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필성은 신분이 양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이라고 하는 건 양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이 되기를 스스로 청하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처하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자처하여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더불어서 얘도 채봉과의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필성이라고 하는 인물도 신분이나 예전부터 내려져 오던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또 여기 등장인물 한 명이 나와요. 이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감사가 채봉이의 재능을 인지하고 알아본 다음에 관아로 데리고 옵니다. 이 관아에는 필성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채봉과 필성의 만남을 도와줘요. 그리고 심지어 채봉이의 부모님까지도 구해줍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감사는요, 결국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할 거고요.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늘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시련을 극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련 있죠. 어떤 거에 대한 시련이냐면 결혼을 어렵게 하는 시련이니까 혼사, 장애, 모티프 같은 말, 소재가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들이 나타나요. 사실적 묘사. 그리고 중요한 거 시가 같은 말 문문을 삽입해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할 거야. 근데 우리가 봤던 소설과 같은 산문 문학에서 시가를 삽입한다라고 하는 건 삽입시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채봉갑 별곡이라고 하는 작품 제목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추풍감 별곡이라고도 명칭을 붙입니다. 이 추풍감 별곡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 그 종류 중 하나가 추풍감 별곡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처럼 불린 노래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고 추풍감 별곡이 삽입시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채봉감 별곡 같은 말 추풍감 별곡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본문 가겠습니다. 평양 김진사의 딸 채봉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채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 될 거고요.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또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서 필성과의 약속을 지킨다라고 했으니까 스스로의 혼인을 결정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여인상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평양 김진사 딸 채봉은 아버지가 서울로 간 사이 이유대 선비 장필성 남자 주인공이죠. 과 우연히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전 소설은 우연성이라고 하는 게 두드러지죠. 혼약을 맺는다. 서울에서 김진사는 허판사에게 돈과 딸을 주기로 하고 관직을 얻지만 여기 가로쳐 볼까요? 즉 아버지가 딸을 팔아서 관직을 얻는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관직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매관매직이라는 조선 후기에 부조리한 사회 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찌만 채봉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가로를 한번 열고 가로 닫아 보시면 채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라고 말하는 봉건적 가치관이나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겠죠. 이걸 도덕적 가치 또는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애정을 더 중시하는 인물이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한편 김진사는 돈을 준비해 가던 길에 화적의 습격을 가다 모든 재산을 잃고 만다. 채봉은 아버지를 위해 몸값을 받고 기생 송이로 살다가 이감사 눈에 띄어서 관하로 일하러 오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감사는 채봉이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을 책상머리에 엎드렸는데 깜빡 잠이 든다. 주사야몽이라고 나오죠. 주사야몽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리다가 꿈이 되었는지
꿈속에서의 송이는 여기서 말하는 송이 다시 동그라미 쳐보면 여기서 말하는 송이라고 하는 건 채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봉감 별곡의 중심 인물인 채봉. 됐죠? 왜 송이가 채봉이 되냐면 아까 위에 봤잖아. 기생송이로 살아가고 있었대. 누가? 채봉이. 그러니까 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봉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특이사항이 없겠죠. 됐어요? 할게. 장주의 나비 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따라서 하늘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핀다. 오매불망하던 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오매불망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실게요.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정막 공방에서 혼자 전날의 답장 글을 꺼내놓고 보며 울고 또 울며 보고 전전반측이라고 하는 거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누워있기에 달려 들어가 마주 붙들고 운다.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된다까지 가로 닫아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꿈속에서 꿈속에서 채봉이와 장필성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결국 필성에 대한 채봉, 여기서는 송이라고 나오니까 송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죠. 채봉의 간절한 그리움이 표현되는 부분이 될 거고, 결국 여기서의 꿈이라고 하는 것도 송민곡에서 말하는 꿈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겠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잠이 없는 법이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매번 보는 뭐가 되냐면요, 편집자적 논평이요.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이때 이감사 조력자죠. 나이가 80여 세일 뿐 아니라 일도 방백이 되어, 방백이라고 하는 건 관찰사입니다. 어떠한 도를 다스리는 최고로 높은 벼슬을 말해요. 방백이 되어서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망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군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세요. 그럼 이감사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이 나오고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정치,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인물로 형상화가 되고 있고, 결국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얘를 사자성어로 진충보국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진충보국이라고 하는 건 충성을 다해서 국, 나라에 보답한다 라고 하는 게 진충보국이고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도 나타나니까 이를 네 글자로 우리는 애민정신이라고 하죠. 채봉이의 조력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송이가 있는 방 쪽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란다. 그럼 송이가 있는 방에서 송이가 흐느끼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야죠. 즉, 송이의 입장에서는 장필성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이감사 아래 이방으로 있는 게 장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장필성과 만나지 못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감사가 채봉, 송이라고도 봐도 되죠.
채봉의 사정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가 나이가 18세인데 분명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감사의 성격은요, 굉장히 사려가 깊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하고 가만히 나와본다. 송이가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켜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놓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들어가 주지를 펼치고 보니까 그게 뭐였답니까? 추풍감 별곡이었다. 그럼 여기서 추풍감 별곡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추풍감 별곡이라고 하는 게 삽입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삽입시의 역할을 할 거야. 그럼 이 추풍감 별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놓고 계셔야 되겠죠. 즉, 추풍감 별곡이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추풍감 별곡이라고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부분은 첫 번째 1번 장필성을 그리워하는 채봉이의 마음 또는 정서를 알 수 있을 거고, 2번 이감사가 두 사람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의 역할을 할 거고요. 됐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직역해서 적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을 수 있고요. 좀 이제 어려운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포괄적인 말로 바꾸면 장필성에 대한 채봉이의 심리가 드러난다. 주인공의 심리가 부각된다, 강조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감사는 그 글을 대강 보고는 손으로 송이를 흔들어 깨운다. 송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이감사다. 대경실색해서 일어난다. 이감사가 종이를 말아들고 송이야 놀라지 마라.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비록 상하 지분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상하 지분이라고 하는 건 신분, 계급의 차이. 감사와 기생은 당연히 신분 계급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상하 지분이 있지만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귀히 여기고 있으니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내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 오늘 심중에 미안한 일, 즉 미안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한이 되는 일을 다 말해라. 이 자식아,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아비같이 생각하지 않고 이 같은 원한을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단 말이냐? 걸어 닫아보시면 결국 이 부분은요, 이감사가 송이의 속사정을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감사의 부성애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부성애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성애라고 설명을 하죠. 송이는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연다. 소녀의 죄가 만사무석입니다. 만사무석이라고 하는 건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장필성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자신의 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감사가 허허 하고 웃으며 내가 너의 소회를 듣고자 하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을 하여라. 송이가 한출천배를 하고 몸이 떨려 말을 못하고 서 있으니 이감사가 또 말을 재촉한다. 이처럼 물어보시니 어찌 감히 기망 속이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닦고 두 손을 모아 단정히 선다. 그리고 당초에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앞에 가로 열어 놓을게요.
지금 제가 분홍 색깔로 가로연 이 부분은 뭐냐면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후원에서 장필성과 그를 화답하던 일과 그 모친이 장씨를 불러 혼인을 약속한 일, 김진사는 최봉리의 아버지였죠. 매가매직해가지고 딸 팔려고 했던 부정적인 인물.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다가 허판사와의 관계가 된 일이며, 허판사가 저를 별실로 달라는 것을 김진사는 허락하였으나 저는 장씨와의 약속을 지키느니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부분은요, 결국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봉희의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그 후 모친이 찾아 내려와서 몸을 팔아 돈을 주어 올려보내고 기생이 된 다음에도 장씨를 잊지 않고 글을 써 해답할 사람을 구해, 여기 나온 거 있죠. 기생이 된 후에도 장씨를 잊지 않고 글을 써 해답할 사람을 구해 장씨를 다시 만난 부분 있죠. 만나 몸을 허락한 일. 이 부분이 바로 기생으로서 최봉희가 기지, 아까 앞에서 지혜라고 했죠, 를 발휘해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주체적인 여인상 또는 적극적인 여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등을 다 말한다. 여기까지가 과거 일에 대한 요약적 제시. 대감의 하늘 같은 은혜는 결초보은,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며 엎드려 운다. 감사가 송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송이야 울지 마라. 네 사정이 그런 줄을 알지 못했어.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알게 되었으니 어찌 너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니 장필성도 사정이 있어서 이 방으로 들어온 것이구나. 내일은 장필성을 불러 너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조력자의 면모, 조력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눈물이라 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부터도 마찬가지 이어서 볼게요. 눈물이라 하는 것은 인정에 지급한 이승이라. 그러므로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이 나고 좋고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법이다. 마찬가지 이 부분이요. 공통적으로 빨간색 체크해놨습니다. 얘 뭐냐면요,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이라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는 B다 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이 부분 은유법이요. 은유법. 송이는 이감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눈물이 떨어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가 부모님 생각이 나서 다시 감사에게 말한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하정, 이감사가 저에게 주시는 정성이 망극합니다. 그런데 소녀의 부모가 소녀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으나 아직 이 소식을 모르니 이 또한 원한입니다. 그럼 최봉희가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부모에 대한 효심까지 가지고 있는 착한 인물이라고 나오겠죠.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송이를 더욱 기특하게 여겨서 허허,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가상하구나. 효열지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효열지심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섬기고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른바 천심에서 나오는 말이로다. 내가 그것도 급히 주선해서 해결해 줄게. 마찬가지 조력자의 면모. 하고 안방으로 건너와 혼자 누워서
송이가 주지에 쓴 추풍감 별곡을 여러 번 보며 칭찬을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감사는 송이의 글솜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이튿날 조조라고 하는 건 이른 아침, 우리 조조 영화라고도 하잖아요. 이튿날 이른 아침에 이감사가 장필성을 부르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요, 만나게 해주려고. 필성이 속으로 생각하되 사토께서 이처럼 일찍 부르시는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시는 거지? 아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이감사께 문안한다. 이감사는 반가운 얼굴로 별당으로 들어오라 하니 필성은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 들어간다. 이 두 줄 묶어보시면 왜 필성이가 이상하게 느끼고 있는 거냐면, 별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주로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주로 거처하는 공간으로 필성이 보고 들어와 라고 하니까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감사가 방으로 불러들여 앉히고 송이를 부르니 송이가 별당으로 들어온다. 필성과 서로 만나자. 드디어 만났네. 지나치게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말없이 마주 앉으니 이른바 양인심사 양인지라. 양인심사 양인지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아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라 감사의 앞이라 감히 말을 못하니 그 곤란한 지경이 어떠할까 라고 나와 있는 부분까지 가로 닫아 보시면 1번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인물의 심리가 제시되고 있고요. 이러한 인물의 심리를 누가 설명해주고 있냐면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있죠. 됐죠? 두 번째, 감사 앞이라 감히 말을 못하니 곤란한 지경이 어떠할까라고 나오는 이 두 번째는요, 알고 있는 거죠. 편집자적 논평. 여기서는요, 편집자적 논평이 어떤 내용이냐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감사가 껄껄 웃고 필성을 보면서 필성아 라고 나와 있는 부분, 네가 송이를 보기 위해 이 방에 천역을 자원하고 들어올 지가 67달이 되어도 못 보다가 서로 만나 보니 어떠하냐 가로 닫아 보시면, 결국 필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요. 필성이란 인물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애정을 추구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즉, 그 이방이라고 하는 건 중인 계층이 하는 게 이방이야. 근데 아까 필성의 신분은 뭐라고 했냐면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반이 자기 스스로 신분의 계층을 낮게 내리면서 이방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애정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필성이가 더욱 놀라 어찌할 줄 모르다가 필성이가 어찌할 줄 모르면서 더 놀란 이유는요, 이감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가 되겠죠.
이감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성이는 더욱 놀라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일어서서 절을 한다 라고 말하면서 한편의 작품이 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요약되어서 나온 작품이라서 애매모호하긴 하는데, 일단 아까 앞에서 부정적인 사회상이라고 해서 매간매직이라고 하는 거 확인했죠. 그죠? 매간매직. 그리고 허판사에게 돈과 딸을 주기로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딸이 아니라 첩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색깔만 할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도 말하냐면 딸이 아니라 와이프 첩을 삼는 거야 라고 해서 축첩 제도가 당시 사회에서 존재하였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사회적인 모습 먼저 보고 있습니다. 필성이가 중인계층으로 신분을 내렸잖아. 근데 이 부분은 신분제도가 완벽히 또는 튼튼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선 후기에 신분적 질서 또는 신분 제도가 와해 또는 동요되고 있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말씀하실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편집자동 논평 봤잖아요. 눈물이라 하는 것은 인정에 지극한 이슬이라 라고 말하는 부분. 잘 봐. 이 편집자동 논평 있죠. 여기는 사람의 인생, 인간사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가 드러나는 편집자정 논평이고, 억울하고부터 법이다까지 뒷부분 있죠. 그러니까 편집자정 논평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 부분별로 다르거든요. 여기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을 드러내는 편집자정 논평이라고 각각 구분지어서 좀 보고 계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로 퉁치고 알고 있으면 분명 구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전산문 공부강 최봉감 별곡이었습니다.